라이프 이즈 하드 불공정. 2020년 말 어느 평범한 저녁에 나는 헤드번호 기사를 흐른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박살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우리 보험이 뛰어넘던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 그런 사이에 슈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다. 헤드라인 속에서 숫자가 너무 길어서 영을 써야 할 정도다. 소수의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를 번다. 다만 팬데믹 보조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면서 유질 처분이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는 기사다. 링크 하나를 클릭하니 정치적인 결혼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화당이 현재 운영 중인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의 표결을 거부한단다. 다른 링크를 클릭하니 무력 폭동과 내전의 위협을 다룬 기사가 보인다. 다른 기사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파시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화재 전화를 위해서 다른 기사를 클릭한다. 흑인 남성이 경찰이 쏜총에 맞았다.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있어 과학자들이 경악했다. 열대성 폭풍, 산불, 가뭄, 장마 등등 기후 혼돈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려움과 당혹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좋은 요소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라는 뜻의 둠서핑과 둠스크롤링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으니 말이다. 억지로 핸드폰을 취하면서 나는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지만 그런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데에 무력감을 느낀다.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철학자 데오도 아르아는 이렇게 단식했다. 현실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늠되지 않는 행복은 뭘까? 세상이 몹시 병든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도 슬퍼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은 무관심한 사람들 앞에 불평등 전쟁에 눈 감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구해야 하니까. 상황은 새로워도 질문은 새로울 게 없다. 연대가 고통을 불러올 때 왜 정의를 염려해야 하는가? 플라톤이 국가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 책의 두 권은 모든 사고 실험의 모체라 불리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국가는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가치를 묻는 다양한 상대와 나눈 대화를 묶은 것인데 실제 플라톤의 형이었던 클라우콘도 그 중에 하나다. 클라우콘은 지진으로 벌어진 동굴 안에서 거인의 시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양치기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양치기는 거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낀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금반지를 발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치기는 즉시 스스로 왕의 사자가 된다. 왕궁에 도착한 그는 왕비를 유혹한 뒤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왕을 살해한 후에 왕국을 차지한다. 혹자는 말은 쉽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냉소적인 클라우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처벌하지 않고 장터에서 은하는 것은 무엇이든 훔칠 수 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은하는 사람과 생각기를 가질 수 있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억한 목에 불을 줄 수 있고 사람을 인간 가운데 신으로 만들어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너무 청렴결백하여 정의라는 길 위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남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직한 이의 행동도 부정직한 이의 행동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 모두 같은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인간이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척하는 이유가 단지 체포되는 게 두려워서라는 거다. 심리학적인 추측이고 이 주장은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클라우콘의 냉소주의가 유일한 근거다. 현실적으로 보건대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함을 깨는데 유용한 재미있는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인의 반지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기 이익과 도덕성에 충실할 때 자신에게 득이 되는 대로 행동해서 안 될 게 뭔가?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삶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다 한들 어떻단 말인가? 정의를 연애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다면 신경 쓰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자신의 삶 속에 타인의 삶에 나타나는 불공정에 대해 생각할 때 명쾌한 사고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질문들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적인 질문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학은 언어에 의한 인간 지성의 현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썼다. 흔히 속임수는 처음에 등장한다. 마술에서 결정적인 동작은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동작이다. 위의 질문에 내재한 속임수는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도덕성과 자기 이익을 대립시킨 것이다. 그것이 감정이나 기분으로서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맞다. 이 경우에 자기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에 대해서 마땅히 지녀야 할 관심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런 관심을 지닌 사람들은 세계의 상태를 보고 걱정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만이 원할 만한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우리는 고도의 기술로 만든 시뮬레이션에 연결된 마이아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마이아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녀가 행복하고 아는 건 대부분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다. 마이아는 행복하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아니 산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자기의 대상이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고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과 도덕성은 일치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타인의 권리와 필요에 관심을 지니는 게 당연하다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그런 권리를 지닌다면 도덕은 잘 사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덕은 사기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문제는 도덕과 자기 이익이 갈릴 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다. 압제와 불평등의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에 잘 사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는 현대의 성자를 이끌어내는 이의 삶과 작품을 살펴보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909년 2월 3일 파리에서 태어난 철저 시몬 베유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자신의 조국이 독일에 점령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부모와 함께 뉴욕으로 탈출했다가 혼자 런던으로 이주한 베유는 이렇게 했고, 베이조의 자기 희생에는 강력한 논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자기가 먹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고, 베이는 비현실적이라 할 만한 성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완고함이었다. 가족들에게는 요정, 세속적인 유대인사 가정에서 성장한 베이는 1937년에 아시시 방문 때 처음으로 베네딕트 해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그녀는 언제나 이단자였다. 이랬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베이는 그리스도 안에 신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우리는 예수의 강생이 전에 다른 강생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의 오시리스나 인도의 그리시아나가 그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신비자인 베유는 내세를 보면서도 현세를 예리하게 비평했다. 불공정한 인간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의 본보기로서 시몬 베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보여준 모범이 무서울 정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증명하는 논거를 찾다가 철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심들이다. 국가에서 내면에 정의가 없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할 리가 없고 내면이 정의로우면 타인에게 부당하게 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0년 후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고 타인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정은 효과가 없다.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행복을 쫓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내주적인 모습이 없다. 누군가를 설득하여서 그런 견해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열성적인 음모론자를 설득하여
단념시키나 누가 봐도 명백한 세계를 가짜로 믿는 회의론자와 논쟁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반박하는 어떤 주장도 그 전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써왔기 때문이다. 음모가 거짓이라는 것 또는 이 세계가 실존을 하는 것 일과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별개의 문제다. 베이어는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인 기타물을 갖고 싶어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기타물 안의 무언가가 들려줄 것을 어떻게 부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정리가 절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칸트를 읽어도 소용없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논쟁의 대안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관심주의 깊은 해석이다. 베이어의 해석은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고 세상에 대한 대응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행하는 추론에 입각한 작업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러므로 살림의 순간 우리는 회관 이를테면 겉보기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의미의 지배를 받는다. 하늘, 바다, 태양, 별, 인간, 우리를 둘러싼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무의식적인 행위다. 하지만 잘 해석하는 일은 어렵다. 우리가 일장에서 만나본 필경사 비틀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편을, 일하지 않는 편을, 먹지 않는 편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이 수수께끼 되었던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틀비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런 비틀비를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의 책을 읽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바틀비가 돈 내는 글을 쓰기를 거부하는 멜빌이라는 해석도 있고, 실존주의자, 후무주의자, 초월론자, 소외된 노동자, 사회활동가나 시위자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있다. 비틀비는 자기와 같은 필경사들을 인간 복사기로 만들어버리는 의미 없이 지루하고 고대의 일이 반복되는 가혹한 시스템에 꼼짝없이 갇혀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장 충실하게 해석한 댄 맥컬은 바틀비의 침묵에서 바틀비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모든 비평을 비난한다. 이런 해석은 바틀비를 엄청나게 왜곡하는 것으로 바틀비에게 그의 침묵을 앗아간다라고 한다. 나는 나의 주장을 위해서 극도로 과묵하고 가련한 바틀비를 이용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바틀비를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화자인 변호사다. 지금껏 비평가들은 이 화자가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상징하고 바틀비가 지닌 인간의 속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를 왜곡하는 것으로 그의 다변성을 앗아간다. 변호사가 바틀비가 지닌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계속 그런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는 선호라는 앙상한 의의를 거부하며 말로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이제 그 모습이 보인다. 그거 말한다. 헬스가 정도로 말씀하고 가련한 만큼 짓않고 어쩌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바틀비였다. 변호사가 바틀비를 깨뜨려 본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그럴 수 없다. 바틀비를 바로 이해하려는 것은 유능을 깨어내려고 해서는 것과 같다. 필경사 바틀비의 변호사는 아이리스 머독의 한 사고 실험에 등장하는 에미라고 나오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으로 머독과 베이어가 관심이라고 부른 것이다. 관심. 머독이 주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개별성과 특이성을 깨달을수록 자기도 나와 같은 절실한 욕구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사람을 사물처럼 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견제하며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고 과거와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지니면 타인에 대해서도 연민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장애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대개 평균과 편의신설의 부재가 이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인간은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애착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는 고립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되곤 한다. 우리는 사랑의 도덕적인 긍정임을 확인했다. 베이어와 머독은 모두 관심과 조건 없는 사랑을 구분했다. 베이어는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만이 완전히 실현된다라고 썼다. 우정에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 사랑과 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은연중에는
고통을 벗어나려는 욕구와 무독이 인간의 내면에서 찾은 비대하고 무자비한 자아가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투명 인간이 되는 힘을 갖게 된 양측의 전설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글루콘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후 갑자기 주제를 정치로 전환한다. 책에 나오는 대부분은 칼리폴리스 아름다운 플라토노의 유토피아 구성을 담고 있다. 칼리폴리스에서 모든 시민은 평생 세 가지 계급 중 하나에 속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플라톤식 규범과 명령에 따라 일하고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억압적인 체질을 수용한 후대 자력자는 거의 없다. 이 책의 전지를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나는 도덕이 어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어쨌거나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20세기 중반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발전시킨 비판 이론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음을리고 요구한다는 통찰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완전한 정의에 대한 이론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는 도덕적인 양성의 측면에서 정확한 것도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 이타주의, 효과적인 이타주의를 위한 방식을 떠올리는데 효과적인 이타주의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도와야 한다는 관념이다. 이타주의, 철학자는 우리가 이 복잡한 관계를 철저히 따져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해를 주체에서 연합이 아무런 생각이 드는 정치 이론과 알겠으면 이리온 영은 구조적인 부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구조적인 부정이란 부당한 태도나 행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부정의를 말한다. 구조적인 부정의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편견이나 불공정한 특별 행위에 기대지 않는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간섭에 의해서 영은 우리가 구조적인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핵심에는 유재성과 변화에 대한 책임 사이의 차이가 있다. 영이 주장하는 핵심은 가책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의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언제 내가 이와 관련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해야겠다. 나는 그리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가끔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고 꼬박꼬박 투표며 친구들과 정치 얘기를 나누는 정도다. 기후변화에 열리는 미래를 위한 선행의 문제, 후대를 위해서 충분히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는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입히는 이런 명백히 부정의이다. 내게 변화가 시작해서 2013년 미드로 옮긴 해였다. 미드에서 기후 테이프 설치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후원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성된 위원회가 정책 제안서를 마련한 1년짜리 기후변화 대담을 추진했다. 대담 미트. 나는 학생들과 함께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내가 이 운동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에 관한 설화서가 아니라 변화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서이다. 내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고, 자,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대규모 수감, 빈곤, 투표, 시민권 등에 대해서 나와 같은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과연 우리의 불공정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불공정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진심 어린 선물의 즐거움, 이런 불만에 대한 핑계는 세상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아도르노의 한편 교훈적인 이야기가 그는 뛰어난 사상가로서 강의와 저질이 저항을 대항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그의 비관주의와 은둔적인 행위를 불러온 것은 그릇된 삶은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믿음이다. 올바르게 살 수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자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요소. 상심했다고 너무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죄의식은 잘못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식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너무 하찮다고 스스로 비난하며 노력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작아도. 마지막으로 내가 아도르노 공감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술과 추상적인 사고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이다. 예술에 대해서 두 명의 시몬 베이와 보브 아르가 마침내 소르본 대학교의 교정에서 만났을 때 베이는 보브 아르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형경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브 아르는 삶을 위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베이는 퉁명스럽게 대받아쳤다. 당신이 금주를 본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하구나. 논쟁에서 이긴 것은 베이였지만은 보브 아르가 옳았다. 기후변화의 참상에 대해서 떠오를 때 나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폭풍과 홍수, 가뭄과 기후로 수천만 명이 고통받을지 모르는 다른 사실이 있지만 문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다. 불공정과 싸움은 정의를 위한 한 걸음으로 시작이 된다. 무력감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촉발을 떼는 것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불공